자, 여러분들의 마음 조절이 쉬운 사람도 있고 마음 조절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마음 조절이 어려운 사람, 마음 조절이 어려운 사람은 마음을 등급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1등급, 뭐 1, 2, 3, 4 이렇게 아랫등급부터 이렇게 나누면 마음이 아랫등급에 있다는 건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마음이 아픈 사람, 치유가 필요한 자예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마음의 등락의 폭이 엄청 강하죠. 평정할 때도 있지만 누가 찌르기만 해도, 욕하기 무시만 해도 팍 올라왔다가 또 무시당했으니까 팍 올라왔다가 금방 뚝 내려와가지고 우울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이 해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기복이 큰 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기도. 약 먹어야지. 신경정신과, 부끄러워도 신경정신과 다녀야지. 어떻게, 이거 기도도 못 해요. 왜냐하면 기도 잠시 했다가 그만둬버리고, 했다가 그만두면, 이게 참 그런 게, 또 할 때는 열나서 기분 좋아서 하는데 그만두고 나서 며칠 지나 참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 이것도 실패, 기도도 실패, 기도조차도 못했다면서 실패했다고 자존감이 팍 떨어져.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기도 도전을 자주 하고 도전을 종종 실패를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우리가 다이어트 도전했다가 실패를 자주 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 마음이 아픈 사람은 이게 실패한 것에 대한 그것도 커가지고 다음엔 다 안 하려고 해. 또 했다가 못하면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했다가 못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건데 그걸 또 너무 괴로워하는 것도 역시 마음 다스리는 것에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약물의 도움을 좀 받으면 그나마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은 약 먹어가면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조금씩 마음을 높여야 되겠죠.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그 중간쯤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도 시기에 따라서 나에게 이로운 시기는 그래도 마음이 대체로 편안하죠. 잘 되니까 날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뭐 건강도 괜찮고, 근데 시기가 안 좋을 때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역시 마음이 막 요동치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마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기도해야지, 이제, 이런 때는. 이런 때는 약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때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이런 때는,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꾸준하게. 기도의 효과는 의외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열을 꾸준하게 다니고, 한 달을 꾸준하게 다니고, 100일을 꾸준하게 다니고, 그렇게 해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면, 신기하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정말 변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이 요즘 중간 정도 수준에서 조금 한참 노력을 해서 이만큼, 조금 노력을 해서 이만큼, 마음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자체는 감정 조절을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감정 조절이 유능해진다. 화가 나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또는 뭐 감당할 수 있어. 또 우울해도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이 어느 정도 높다 하더라도, 많이 닦아서 감정 조절이 좀 자유롭다 하더라도 큰 이제 충격이 있을 때는 역시 크게 화가 나거나 크게 우울해지거나 그러죠. 그렇지만 크게 화가 난 것도 빨리 내릴 수 있고,
크게 우울한 것도 비교적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감정 조절에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성숙시켜서 마음의 조절 능력을 훨씬 더 좋게 하는, 내 마음을 내가 조절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이걸로 성장시키는 게 기도의 사실은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성취시켜요 라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곁다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성장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불공을 드리는 거, 사시에 불공을 드리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이런 마음을 편안하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천수경을 독송하고 또 지심정례 공양을 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제를 지내는 거, 우리가 49제를 지내고 백중제를 지내고, 49제 지낼 때 정말 좋은 기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다른 때보다 특별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나도 기도도 하고 또 역시 뭐 기도해드리니까 좋고. 그래서 그런 때는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충격이 한 번씩 가해지는 것은 가족이 죽는 거죠. 가족이 돌아가시는 거, 죽음, 가족, 친한 친구 또는 가까우니,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면 마음에 충격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왜 사나? 라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돼요. 이럴 때 이제 마음에 큰 충격을 줄 때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쭉, 기도는 이제 수행이죠. 금강경을 막 독송을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 마음의 성장을 그때 한 번에 많이 되기가 쉬워요. 그때. 또 이제 역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막 집안에 아들이 뭐 문제를 계속 일으켜, 뭐 남편이나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암 걸렸어, 뭐 등등의 그런 역경에 있을 때도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역경, 죽음에 이르거나 역경에 있을 때는 사실 마음이 충격받아서 나락으로 괴로움에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수행을 해서 높아질 확률도 굉장히 높죠. 그것을 위기가 기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죠. 변동성은 항상 나에게 충격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 이제 경제 지수로는 빅스 지수라고 그래. 빅스 지수. 변동성이 크면 빅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변동성이 떨어지면 0에 수렴하고, 빅스 지수가. 그 변동성이 크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경제의 변동성은 또 사람을 큰 돈을 잃거나 큰 돈을 벌게 하거나 그런 게 되기도 하죠. 요즘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르는지 전 고점을 뚫었어. 전 고점이 1억 정도 했나요? 9천 얼마 했나요? 8천 얼마인가 9천 얼마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쭉 올랐다가 2010년, 15년, 14년은 뭐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 밖에 안 했어. 그런데 2017년에 한번 해서 한 1,000만 원인가요? 그때 쭉 가더니 다시 또 내려갔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와 함께 9천만 원까지 또 갔다가 또 여기서 또 내려가가지고 2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다시 또 올라가지고 지금 다시 9천만 원 거예요. 이야, 어마무시한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대단해. 여러분들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사가지고 떨어질 때 이제 손절한, 또 신용까지 써가지고 손절한 그런 이제 청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제 파산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계속 갖고 있었으면 다시 또 해서 원금 회복, 아니면 를 더 사가지고
루나 폭락해가지고 상폐당하는 거 있었잖아요. 루나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야, 이 가상자산은 진짜 무상한 거구나. 이거 괜히 돈 넣었다가 0으로 수렴해서 휴지 조각이 돼. 우리 한 3년 전만 해도 이거 유명했죠? 안 들어봤어요? NFT 안 들어봤나? 모나리자 같은 그림을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인증해 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 라면서 이 NFT 기술로 해가지고 한 것이 그때 당시 한 1년 정도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몇백억이다 이런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별거 아닌 건도 NFT로 딱 만들어서 딱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딱 여기저기 다 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1억에 샀는데 100억에 샀어. 그러면 이게 1000억이 됐을까요? 지금? 그때 100억에 산 게 지금은 거래가 안 돼. 아무도 거래를 안 해. 팔려면 100억에서 50억에 내놔도 안 사. 사람들이 10억에 내놔도 안 사. 1억에 내놔도 안 사. 100억에 샀는데 1억에 내놔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망했다. 폭락했다. 이제. 근데 또 모르죠. 이제 돈 없어서, 돈이 급해서 손절해서 1000만 원에 누가 사요. 그래서 누가 1000만 원에 팔았어.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NFT가 또 다시 유행해서 다시 슉 올라가면 이게 100억이 1000억이 되면 참 난감하다.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에는 사실 우리 같은 피라미드들이 들어가면 그냥 다 작살 나는 거예요. 이런 데 가면 안 돼. 이런 코인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코인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재선이죠, 재선. 이걸로 유명한 나라가 있죠. 코인을 국가 재정으로 쓰겠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네 나라 통화가 너무 불안하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통화가 얼마나 불안해요. 인플레가 250%라고.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면 인플레가 10,000%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통화는 그래도 원화는 굉장히 안정적인 통화예요. 지금 1330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죠.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그것도 변동성이 크지만 이게 1000원에서 1500원 사이면 엄청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보면 원화는 가치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통화라든지 저기 튀르키예 이런 통화들은 변동성, 브라질 채권 유명하잖아. 브라질 채권 사면 여러분들이 10%씩 이자 준다잖아. 야, 10%씩 이자를 준대. 브라질 채권을 하면. 은행 가가지고 여러분들 저 브라질 채권 사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하면 10%씩 줘요. 근데 왜 안 하죠? 언제 망할지 몰라. 언제 10%가 부러워가지고, 야, 그거 10%가 부러워서 1000만 원 넣어놨어. 그런데 그 10%, 10년에 10%니까 이제 100만 원씩 1년에 쭉 10년을 견디면 원금 회복해서 2배잖아.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채권 가격이 높겠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채권이 폭락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에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500만 원으로 떨어지는 채권이. 아무리 10% 이자를 준다 해도 채권이 폭락하면 그럼 어떻게 해? 아니면 더 나쁜 최악의 경우는 상폐돼. 모라토리움을 우리 브라질에선 이거 채권 안 갚기로 했어요. 라고 이제 그 모라토리움이거든요. 그걸 보고. 그렇게 해버리면 휴지가 되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채는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원화 가치가 일단 안정적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채가 한 3, 4%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가 더 비싸죠, 요즘에. 더 안정적이고 세계에서 제일 안정된 자산인데 이자까지 더 줘. 그래서 미국에 막 돈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나라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채권은 미국 채권보다 이제 이율이 적으니까. 어쨌든 이걸로 비트코인으로 대통령의 재선에 당선한 엘살바도르가 있어요. 엘살바도르. 이거 남미에 있습니다. 이거 조그마한 나라예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인구도 한 몇백만, 300만인가 500만원밖에 안 돼. 별로 안 돼. 근데 이 나라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 조폭으로 유명한 갱단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1년에 죽는 사람이 10만 명당 100명 이상이 죽었어. 그냥 여기에는 거리마다 그냥 갱단들이 가득해가지고 조직폭력배들이 여기저기 막 이 거리 저 거리에서 막 총 들고 싸우는 게 다반사야, 다반사. 지나가다 총 맞아 죽어, 그냥 시민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총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 안보가 제일 바닥인 나라, 제일 위험한 나라, 엘살바도르였어요. 그런데 나이브 부켈레라는 젊은 대통령이 37살에 당선이 됐어요. 37살에 당선된 부켈레는 당선되자마자 계엄령을 선포해요.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갱단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어요. 10만 명을 잡아들였어. 그 나라 인구가 한 500만 명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갱단들을 10만 명을 잡아들였다니까? 잡아서 어디다 넣었죠? 감옥에다 넣었지. 근데 감옥은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나요? 있는 감옥,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2만 명인데 10만 명을 잡아들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웃긴다니까. 그 대통령은 전부 다 그 수감자들을 전부 다 옷 벗기고 빤스만 입히고 그리고 이렇게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이 칼잠 이게 엎드려 이 사진들 보면 그 어떤 게 상상이 되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돼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밀착시켜 놓은 거 있잖아요. 돼지 쫙 꿰어가지고 막 사람을 그렇게 밀착시켜 놓고 군인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총 들고 지키고 있고 막 이런 식이 세계 최악의 이렇게 수감 생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10만 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당 100명이 넘게 10만 명당 1년에 죽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2.4명. 거의 50배 이상 확 줄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치안을 완전 이 대통령이 치안의 황제가 됐어요. 계엄령을 써. 완전 이게 독재라, 독재. 을 해가지고. 아니, 인권 단체들이 엘살바도르에 그렇게 농성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그 갱단과의 전쟁도 좋지만, 이 감옥이 사람 사는 곳이냐, 이게. 동물도 이거보다 낫다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은 그렇게 해도 독재잖아. 부켈레는 독재. 그럼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여서 결국은 2.4명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남미에서 지금 제일 안전한 나라. 이걸 계엄령 해가지고 하면서 뭐 했냐면 국가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가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내리는 요쯤이야. 요쯤일 거야 아마. 근데 어떻게 됐죠? 슉 더 내렸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이만큼까지 폭락하니까 그 언론들이 들끓고 미국에서도 조롱하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젊어서 별걸 다 하더니 비트코인을 하더니 나라 망하게 생겼다 뭐 하겠다 뭐 그 국내에서도 자꾸 비트코인 이러니까 뭐 어쩌다 이러면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1만 달러, 2만 달러 초를 찍더니 다시 슝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이제 심지어 헌법까지 고치게 돼요. 헌법은 원래는 단임제였어요. 근데 헌법을 고쳐서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고쳐요. 독재의 원상이잖아. 본래 헌법 고치는 게 자기 한 번 더 하려고 고치는 게 본래 독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우리나라에도 두 분이 계셨잖아. 그래. 세 분이지. 세 분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보면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도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인기가 선거를 새로 했거든요. 얼마에 당선됐냐면 83%로 당선됐어. 부정선거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선거했을 텐데 83%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부켈레가 재선에 당선이 됐어요. 놀랍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5천 달러까지 쭉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인가? 신인가? 이러면서 이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은 미쳤다. 경제의 신이다. 이런 소문까지. 사실 이 엘살바도르는 경제가 이제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라에서 우리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럼 이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비트코인을 2,700개 보유하고 있대. 2,700개. 2,700 몇 개. 2,700 몇 개라고 생각하면 감이 안 오죠. 하나에 1억이라고 생각해. 하나에 1억. 2,500억. 2,500억. 2,500억을 들고 있었는데 그 2,500억이니까 사실 자기 나라의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나라의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은행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자기 총 이제 1년 예산의 1%밖에 되지 않아요. 0. 몇 %인가 1%인가 밖에 되지 않아. 하지만 홍보 효과는 엄청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한몫했다. 인기가 많아지는데.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통화를 하기로 했잖아. 비트코인을.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만큼까지 올랐는데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나?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이게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비트코인 할 거야 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보유를 별로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보면 만약에 이 국민들이 보유를 여기 2만 달러 초반대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지금 3배, 4배로 올랐으니까 얼마나 좋아졌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답니다. 비트코인은 그럼 왜 올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물 ETF. 현물 ETF가 상장이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쭉쭉 ETF가 곧 있으면 승인될 거다라는 그런 소식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승인되고 나서는 막상 많이 안 올랐어요. 그 승인된 지가 한 석 달 넘었나? 한 5개월 됐나? 그 이후로 계속 쭉쭉쭉 올라오게 된 거야. 또 무슨 비트코인 무슨 반감기 뭐 이런 것도 있는가 봐. 뭐 등등의 그런 것들 뭐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던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이게 본래 이렇게 있다가 해서 다시 전 고점까지 왔어요. 전 고점을 뚫으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더 오르는지 모른다라는 게 이게 차트 보는 법 중에 하나예요.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전 고점까지 올라왔으면 너무 올라왔으니까 덤비지 않지. 근데 고수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전 고점을 뚫을 때가 매수 기회다.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어. 전 고점이 지금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에 무슨 매수 기회야. 그런데 차트 엘리어트 법칙의 이 차트를 보면 여기가 다시 한번 상승해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 최소한 반 이상 오를 수 있다. 이만큼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만큼 또는 이만큼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차트 보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지금도 폭풍 매수를 하고 있다. 거래량이 엄청나다.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대가 참 이상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돼서 경제가 성장했다.
우리 민주주의니까 경제가 성장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켈레, 엘살바도르의 부켈레는 독재를 해가지고 독재자가 인기가 있네?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그 인기도 있지만 독재해가지고 인기가 어떻게 독재자가 인기가 없지? 아니, 박정희 대통령 때도 당시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긴급조치 이런 걸 발표하고 이제 유신헌법 발표했을 때는 정말 대학생들 다 농성하고 다 욕하고 그랬잖아요. 지역에 농사짓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한다 대통령 좋아했지만 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 젊은 지식인들은 유신헌법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다 그랬어. 그런데 부켈레는 독재를 해가지고 결국 깽단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나 경제는 좋아지진 않았어요. 경제는 아직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기는 많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민주화가 답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부켈레처럼 독재를 해서 인기가 있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독재를 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독재를 하면 김일성처럼 독재해가지고 나라가 폭망하고 경제가 폭망하고 저 북한의 주민들 사는 거 봐라 이러면서 독재를 하고 그 3대 세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쁜 걸로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독재 국가예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이렇게 군사 독재 또는 뭐 정권을 빙자한 독재, 이렇게 87년까지 독재. 대만도 그때까지 독재했거든요. 근데 대만은 이렇게 그 장개석 총통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데도 경제는 엄청 성장했어요. 미국의 원조도 받고 어쩌고 하면서. 대만은 신기하게도 독재하면서도 굉장히 50년대, 60년대 세계에서 제일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걸 일본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본만큼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나라가 대만이었어요. 독재 국가였는데 그렇게 성장을 하고 대만도 80년대 후반이 돼야지 장개석의 아들이 죽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민주화가 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두환이 하야하고 바로 또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태우 군인 정권이 여전히 좀 존재했었죠. 그러나 정치는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화가 오히려 경제에 무조건 도움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봐도 대만만 봐도 꼭 그런 건 아니었다.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윤 거사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이런 걸 꿈꾸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지금 의사 선생님들한테 하는 거 보면 딱 이런 거잖아. 의사 선생님과의 전쟁 해가지고 다 집어넣겠다. 집어넣는 건 아니고 다 면허 정지시키겠다. 정지해봐야 뭐 석 달, 길면 1년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모두 다 그냥 면허 정지시키겠다라고. 근데 성공하면 잘했다라고 박수 칠 것 같은데? 저도 박수 칠 것 같아요. 의사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2,000명 증언하는 걸, 네, 알겠습니다. 그냥 받겠습니다. 하고, 우리 증언할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잘했는데? 과정이 어떻든, 성공하면, 때로는 이런 것도 통하는 건가? 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주의는 본래 독재가 아니고 화합이죠, 화합. 서로 이렇게 갈등을 조절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양보하고 배려해가면서 밀당을 해가면서
하는 게 사실 민주주의예요. 여당, 야당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밀당하면서 내줄 거 내주고 가질 거 가지고 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천 갈등은 당연히 더 커야 돼, 사실은. 공천 갈등은 양당이 너무 느슨하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도 사위 20%를 자르겠다고 컷오프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30%를 잘라야 돼. 새로운 혁신하는 새로운 훌륭한 인물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훌륭한 인물을 더 뽑아야 돼.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 계속 하던 사람이 또 하잖아. 울산 봐, 울산. 여기 중구도 하던 사람이 또 할 것 같아. 이 남구도 하던 사람이 또 할 것 같아. 이 하던 사람들이 수십 년째 계속 하고 있어, 보면. 이래가지고는 그렇지 않아도 울산은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기로에 서 있잖아요. 지금 잘 될 거 기로가 아니라 지금 하락하고 휴 하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거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이거 정치가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경기 부양을 해서 어떤 부양을 통해서 울산도 쭉 올려야 되는데 이러고 저는 이것이 정치의 영향이 크다. 이놈들 때문에 그렇다. 바꿔야 된다. 뭐 대부분 경북 완전히 나갔죠. 전라남도 북도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경상남도 북도 살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다 젊은이들이 경기도로 서울로 다 가. 거기 사람들은 자주 바뀌더라고, 정치인들이. 여야가 한 번씩 바뀌어. 근데 우리 안 바뀌는 지역일수록 경제가 폭락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또 많이 당했잖아. 그래가지고 표창장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새로 정치를 한다니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재 영입을 참 잘하더라고요. 2명밖에 안 했지만 2명 다 참 좋은 사람을 인재 영입을 했더라고요. 잘 돼서 대한민국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